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6차시 수업 마무리하고 바로 17차시 수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이라고 해서 신나게 놀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미리 찍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 주말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반드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좀 서둘러서 영상을 좀 이렇게 바로 준비를 했고 바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 세 가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웠나요? 이거 너무 외우려고 어떤 강박관념 가지고 접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제가 이거 너무 뭐랄까 다들 하는 말인데 모든 선생님들께서 맹목적으로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관심을 가지면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영어로 뭔지 알아? 관심을 영어로 인터레스트라고 하거든. 인터레스트 하면 거기도 인터라는 말이 들어가네. 인터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인터. 뭔가 사이가 있는 거야, 사이. 뭐와 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관심이 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간의 거리가 좁다는 의미일까, 넓다는 의미일까? 그래, 좁은 거일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일수록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레스트, 관심 있는 거. 여러분들 좀 가까이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근접 상황에서 이어폰이나 목소리 좀 물론 마이크 끼고 촬영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을 하면은 그러한 불리한 여건 제약들은 전부 다 상쇄 될 수 있으니까 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차피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질문 실컷 하면 돼요. 선생님은 질문을 하는 그런 학생들 되게 존중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나저나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공부를 좀 했는데 16차시 과제들은 잘 했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좀 부연 설명해 주기로 하고, 오늘 과제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일단 학습 목표를 보면은 문헌연구법, 남아있는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죠. 문헌연구법이랑 실험법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험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적인 내용, 선생님이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나는 과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과연 이 문과적인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과적인 성향의 사람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꿈들이 있을 거예요. 진로, 희망하는 진로, 그런 것들 유념하면서 염두에 두고 나는 문과에 적합한 거,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언어, 어떤 사람들의 심리, 역사, 철학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면 우리 문과라고 하지. 그리고 아니면 이과에 관심 있나? 어떤 수학이라든가 과학, 어떤 딱딱 계산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한번 나름대로 자유롭게 좀 서술을 좀 해보도록 하고, 요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있는 데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러한 경향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재밌는 실험이 될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실험에는 아마 이런 게 등장할 거예요. 이렇게. 자, 곰돌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재밌는 실험을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참고할 만한
좋은 실험이니까 요거는 기대를 해도 좋아요. 알았죠? 자, 이 정도 기억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문헌연구법 실험법 들어갈게요. 질문지, 면접, 참여관찰법에 대한 특징, 장단점은 다시 얘기하진 않을게요. 알겠지? 자, 문헌연구법은 뭐냐면은 아주 쉬운 얘기로 내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헌연구법이에요. 쉬운 말로 기존에 누가 이런 거를 연구했나 안 했나 참고 자료를 막 뒤적이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쓴 책들. 그래서 여기 자, 이미 존재하는 여러 문헌들 리터레이처라고 하는데 논문이나 신문, 각종 통계 자료 아니면은 각종 소설책, 시 아니면 연극, 영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문헌연구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이미 조사를 하거나 연구 성과를 낸 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다시 한번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 문헌연구법이라는 거는 양적인 연구에 주로 쓰일까, 질적인 연구에 주로 쓰일까? 양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 이거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양적, 질적 연구 두 연구에서 주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로 2차 자료 수집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2차라는 말이 있으면은 1차라는 말도 있다고 느낌이 오지. 자, 1차 자료라는 거는 내가 직접 모으는 자료, 이거를 1차 자료라고 하는 거야. 그럼 2차 자료는 뭐겠어? 내가 직접 모은 게 아니지. 내가 간접적으로 모은 거잖아. 간접적으로 모은다는 말은 남이 직접 모은 거를 내가 이걸 참고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즉, 내가 남이 조사한 자료를 그건 1차 자료잖아. 그거를 내가 이걸 이용하면 나는 2차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자료 수집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이 문헌연구법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거를 예를 들까? 조선시대, 고려 말에서 조선이 개국되는 그 알죠? 한국사 때 배우지? 어떤 신진사대부들이라든가 어떤 유교 성리학자들의 일군이 모여가지고 이성계 조선을 1392년 조선을 개국하는 그 시기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문헌들을 막 뒤져가면서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 그때 자주 사용하는 게 문헌연구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양적인 연구도 되고 질적인 연구도 되냐면은 그들의 어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왕들이 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쓴 뭐 어떤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소설책들 그런 것들 막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해가지고 막 읽음으로써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 당시에 인구는 몇 명이더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밭을 갈아서 농사를 하는데 뭐 1년에 쌀 몇 가마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마니 뭐 세금을 낸다라 이런 거 수적으로 표현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뭐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아니면 그거에 뭐 반항을 하면서 고려 왕조를 이렇게 향수에 젖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분위기들 질적으로 분명히 밝힐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조선시대로 갈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저서들, 문헌들을 간접적으로 읽어봄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 내가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무너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그치? 그리고 핵심적으로 내가 이 조선시대의 그 전기, 고려말 조선 전 초기의 그 상황을 연구하고자 하고 해서 여러 문헌들을 검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내가 연구를 했는데 어떤 앞에 어떤 연구했던 사람이랑 연구가 중복이 되면은 나는 헛수고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물론 공부는 됐지만. 그래서 자, 앞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내가 하는 연구, 남이 했던 연구 중복되면은 이거 뭐 헛수고한 거니까 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문헌연구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 맹점 중에 가장 큰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참고한 그 자료들이 거짓으로 작성된 거라면 여러분 선생님이 6차신가 5차시 때 아마 수업한 것 같아. 역사, 시간적 관점, 역사를 다루는 학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실로서의 역사, 뭐 랑케의 사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E.H. 카 그런 입장이 대비될 수 있다는 말. 즉 내가 어떤 그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참고하는 그 자료들이 정확한 게 아니라면, 즉 문헌 자체의 정확성이라든가 신뢰도의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구 자체는 애초에 혹시 이런 문제 알아요?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뒤틀릴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됐지? 내가 참고자 하는 그 문헌 자체가 거짓이라면 내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 자체도 거짓인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문헌들을 참고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헌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받은 여러분들이 나눠준 유인물의 이 틀을 넘었기 때문에 뒷면에다 잘 필기하거나 연습장에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실험법 얘기를 해보자. 자, 실험법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서 실험을 하는 것을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특히 양적 연구의 프로시저,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내용이고, 이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연구를 하는 절차, 연구 수립 단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명히 좀 나오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넘는다는 어제의 그 선생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네.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게. 자, 실험법이라는 거는 주로 양적인 연구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수량 객관화된, 우리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숫자야말로 딱딱 떨어지니까 한 그릇을 먹고 싶은 학생이랑 세 그릇을 먹고 있는 학생의 이 정도의 차이를 우리는 좀 가늠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 선생님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먹고 싶지 않네. 농담이고. 자, 양적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법으로서 요거를 가장 전형적인 구조화
표준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지법보다 더 그 강도가 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극단적으로 반대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참여관찰법의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의 정극단, 가장 전형적인 구조화 표준화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어제 양적 연구가 자연과학에서 주로 활용된다고 했죠. 물론 지금의 사회과학은 양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실증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이게 딱딱 무조건 사회과학은 요거만 한다, 저거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틀려요. 자연과학은 그러나 질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그거는 이 태양을 벗삼아, 풀을 입을 삼아, 하늘을 입을 삼아, 뭐 이러한 내용들은 문과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실험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인과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법칙. 자연의 법칙, 어떤 인간의 법칙, 싸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비교랑 분석이 용이하다. 내가 어떤 집단을 실험을 하고 이런 또 집단도 실험을 해가지고 이 둘을 뭐 한다? 비교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게 이 장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이라는 부분이 좀 크다는 점, 실험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실험 대상이 인간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짐바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스탠퍼드 대학교. 짐바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하긴 그렇고 교도소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수십 명,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사람을 집단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은 간수, 경찰, 이런 가드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나머지 25명 정도는 죄수로 상정, 세팅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사는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도소 간부로 있던 사람들은 주로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뭐 이런 게 있었고, 대다수의 이 수감자들은 실제로 수감자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위축이 되고 뭔가 괴롭고 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비윤리적인 얘기인가요? 그렇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상당히 비윤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지고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고자 하는 의학계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실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무슨 뭐 쥐라든가 햄스터나 다른 이런 동물에다가 우선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인간한테 하는 거지. 사실 그 인간한테 하는 그 실험도 당연히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야 되는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실험법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실험법을 가지고 시간을 잠깐만 확인한 다음에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분밖에 안 됐네. 다행이다. 자,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실험법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게요. 특히 실험법은 양적인 연구에서 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양적인 연구. 양적인 연구. 요거의 순서를 딱 봤어요. 맨 처음에 어떤 문제를 인식한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다. 일단 적어보자.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가설을 설정한다고 했지. 그치?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연구를 설계를 하고, 이 연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떤 개념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서 뭐를 하냐? 이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 거를 뭐 수용한다 그리고 틀린 거를 기각한다라고도 해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요 내용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 어디에서든 누구에나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양적 연구의 어떤 프로시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가정해가지고 실험법이 한번 보여줄게. 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학년 했던 수업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가설 설정. 자, 가설이라는 거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가설이 뭐라 그랬어? 원인과 관계 간의 관계를 임의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를 말로서 설명한 거를 가설 혹은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했잖아. 그치? 내가 선생님이 문제로 인식한 건 뭐냐면은 요새 학생들이 성적이 너무 저조하게 돼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을까?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상정해 보는 거예요. 이 수업을 아주 재미있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본 거야. 예를 들어서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은 이게 뭐라고 하겠어? 이거 원인이라고 했지. 자,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은 결과적으로 뭐를 한다?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결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한다. 됐지? 자,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그래 교사가 수업을 한번 재밌게 해볼까? 그러면 학생들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문제를 인식을 했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효과가 교사의 유머라는 웃기는 상황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좋아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라고 연구를 설계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설계한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개념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고 했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봐봐. 교사의 유머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잖아. 솔직히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뭐 원숭이 짓 하면서 웃겼다고 가정을 해봐. 그런데 이게 과연 웃긴 건가? 어떤 사람은 안 웃길 수도 있어. 진지하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원숭이 짓 이렇게 막 하잖아. 야구를 막 올리잖아. 그러면은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학생은 정말 재밌어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이불 덮기 전까지도 막 웃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 구체화시킨다, 숫자로 한다라는 의미 쉽게 생각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5번 매우 웃김 요 정도 할 수 있지? 4번 웃김 3번 보통 4번 안 웃김 5번 매우 안 웃김. 이해됐지? 됐지? 아니면 이것도 설정하기 엄청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웃김의 정도를 10에서부터 1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9를 표현했어. 그러면은 웃기다는 거고 1을 표현하면 안 웃긴 거야. 0 표현해도 안 웃긴 거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숫자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학업 성적,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이것도 추상적인 거야. 야, 너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야, 너 성적이 빵점에서 100점으로 올랐구나.
두 번째가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추상적인 거다, 구체적인 거다. 요거는 어떤 정도의 문제고 어떤 사다리처럼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 잘 기억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인권, 자연권, 기본권 얘기하면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민이 정한다, 대통령이 한다, 국회의원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이러한 것들 설명하려고 지금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러한 식으로 나 연구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나 어떠한 식으로 자료를 수집할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질문지법이 있고 면접법이 있고 실험법이 있고 문헌연구법이 있고 참여관찰법이 있는데 요거 교사의 유머, 학생들의 성적, 설문지 돌려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연구 설계를 할 때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실험법으로 한다 이거지. 됐지? 실험법으로 할 거야. 실험법으로 한다. 즉 자료 수집 방법을 이 방식을 실험법으로 하겠다고 선생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설계 단계에서 실험법. 됐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7반, 1학년 8반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자, 1학년 9반, 1학년 10반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됐지? 자, 요 학생들의 뭐랄까요? 사전검사, 우리 요거를 1차 검사라고 하거든? 1차 검사를 하는 거야. 진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학기 1회 중간고사 성적. 적어보자. 중간고사 성적. 중간고사 성적을 이 실험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이 여기는 점수가 통합사회 점수가 80점이다. 그리고 여기도 79점, 80점, 81점 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80점, 80, 뭐 1점, 80점 똑같이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됐지? 그 다음에 이 집단에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유식한 말로 실험 처치를 하는 거예요. 요거 뭐 하는 거예요? 교사가 웃기는 거예요. 맨날 수업 때마다 원숭이 막 하면서 가면 쓰고 와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는 거지 막. 펭수 가면 쓰고 와가지고 하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웃기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몇 달 동안 한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후 검사는 2차 검사라고 할 수 있죠. 됐지? 그럼 사후 검사를 하면 평균 점수가 이렇게 딱 나오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학년 9번이나 1학년 10반의 이 집단한테는 요거를 실험 처치를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웃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 요건 무슨 말이겠어? 그냥 평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야. 즉 이 학생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할 거야. 됐지? 대신에 7, 8반 학생들한테는 웃기면서 할 거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전부 다 웃기면서 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됐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사후 검사, 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때 우리 이러한 식으로 실험 처치를 당하는 교사가 교사에 웃기지도 않지만 웃김을 당하는 실험 처치를 당하는 집단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됐지? 그리고 이 학생들은 실험을 처치한 게 아니지? 그치? 어떠한 교사가 평소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지? 이 실험 집단에는 실험 처치를 하고 얘네들은 평소대로 해가지고 요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잘 봐. 그런데 요게 이 자료를 이렇게 모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점이었는데 여기가 그대로 80점이야. 그치? 근데 아직 몰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기는 20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아, 가설 맞아, 안 맞아? 가설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야. 교사의 유머가 있는 수업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구나. 이해되나요, 지금 이거? 다른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점이 돼버렸어. 근데 여기는 70점이나 아니면 80 그대로 이거나 조금 떨어졌어. 그래도 이 가설은 맞는 거지. 그래서 이해됐지? 경우의 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지? 아니면 여기는 성적이 20점으로 떨어졌어. 근데 여기는 성적이 100점으로 올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설이 검증되는 거지. 가설이 검증되는데 이게 틀리다고 판명되는 거야. 아, 교사의 유머는 학생들의 성적을 오히려 하락시킨다는구나. 그래서 가설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가 많아. 그치? 또 뭐가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대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실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즉, 이 사전검사의 내용에 있는 이 번호랑 이 점수랑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법이라는 건 이러한 조작, 통제, 비교가 3대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근데 이 메커니즘은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연구 설계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실험법이라는 이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자료 수집했으면은 이걸 가지고 돌리는 거야.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 어널리시스. 그때 한번 실수한 적 있지. 그런 다음에 이 실험이 맞으면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고 틀리면은 기각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가설로 가서 요거를 변형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쭉 실험할 수 있고 결론 도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실험을 다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다 통용된다 라고 하면은 일반화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웃기게 되는 거지. 뭐 좋은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재미있지 않나? 선생님 혼자 재밌나? 이거 좀 재미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네. 우리 인간은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실험들을 좀 많이들 해요. 알겠지? 자, 이렇게. 모르겠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학습지 내용, 수업 내용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요거 채우는 거는 선생님이 일일이 안 해줄게. 요거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답을 좀 이렇게 표시해놨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하지 말고 이거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 머릿속에 잘 파악을 했으면은 요 정도쯤이면은 그냥 쉽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그대로 적는다는 거는 그러한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의미만 맞으면은 다 정답이니까 이런 거 나름대로 소식과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도 지금 쫙 훑어보는데 물론 채울 수 없는 내용들은 없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 다 공유하게 될 거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이 한 장밖에 안 되잖아. 이 한 장에 있는 내용들 잘 채워보고 정 답답하면 이 답이 있으니까 답 한번 맞춰봄으로써 자기의 객관적인 진단을 하면 좋겠고 사실은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그 전에 했던 거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내용들 만만한 내용들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사고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공부, 어떤 머리가 좀 좋아진다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집중을 하고 들었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게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만약 안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너무 힘든 거 공부했다고 너무 불만감을 표시하고 싶으면 이 과제 제출하면서 여기다 선생님 너무 짱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가슴에 먼저 어차피 끝났으니까 뭐 그렇게 하여튼 하고 싶은 말들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18차시부터는 이제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오고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시험은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학교에 띄엄띄엄 학년별로 반별로 몇 명씩만 와가지고 시험이라는 건 좀 봐야 되는 게 있거든. 학교 어떤 교육과정상의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렇게 할지언정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동요되거나 그럴 필요 없고 평소 그 자리에서 하던 대로 집중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의 내용들 좀 더 재미있게 선생님이 구성을 해가지고, 아니야 교과서의 내용도 줄도 치고 별표도 해보고 첨가로 다른 거 뭐 설명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 똑똑하게 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맞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빨리 퇴근해가지고 선생님도 놀아야지. 자, 그러면 아니 시험 문제 출제해야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뿅. Would you rather be a guard or a prisoner? I don't think I have the qualities to be a guard. Prisoner. Prisoner, I guess. Prisoner. Sounds like it would be a little less work. Prisoner. Why's that? Nobody likes guards. Good afternoon, gentlemen. This experiment will be an extension of my research into the effects prisons can have on human behavior. You're going to be pleased to know that you all have been chosen to be the prison guards. But under no circumstances whatsoever are you to physically assault the prisoners in any way. So remember, just as you were watching the prisoners, my graduate staff and I will be watching you. All right, gentlemen, we're gonna have ourselves a lot of fun. Rule number 1, prisoners must remain silent. This is an exercise period. Okay, is it just me, or are these guys taking this thing a bit too seriously? Why don't you give me 20 push-ups? Look at this guy. Thinks he's John Wayne or something. You address me as Mr. Correctional Officer. This might be an interesting 2 weeks after all. Why don't you make up your bunk, 8612? I did, Mr. Correctional Officer. Well, that's not what I see. Hey, what are you doing? It's just me now! What was that? You just hit him. You're not supposed to hit him! Should we step in? No, let the guards figure it out. Let's see where it goes. Good evening, gentlemen. How about we make this one a night to remember? This is all real. They won't let you go. They won't let us leave. Those are not prisoners. Those are not subjects. Those are boys, and you are harming them. Please! Let me out of here! I want out! I want out now! You thought you were gonna get some playtime in the yard, boy? Is that what you thought this was gonna be? I had no idea it would turn out this way.